내가 리버풀을 막 되게 증오할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그냥 이런 역사 알아가지고 좀 마음이 뭐라 해야 될까 좀 좋아하는 쪽은 당연히 아니고 근데 뭔가 막 증오하긴 힘든 그런 게 좀 있어요. 나는 되게 불쌍해요 클럽 역사가.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존나 노래가 되게 지루하고 응원가는 보통 이게 막 힘이 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근데 이상하리만큼 되게 나르네요 노래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응원가의 정의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도 나와 있듯이 비틀즈의 도시인 리버풀이 굳이 왜 이 노래를 쓰나? 왜냐면 비아레알은 옐로 썸마린도 쓰고 그리고 맨시티는 헤이즈도 쓰고 막 이러는데 굳이 왜 쓰는지 몰랐는데 알아봤거든요. 헤이즈 첨사 알아요? 이거는 리버풀 훌리건들이 잘못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유벤투스 훌리건도 잘못이고 내가 아는 얕은 지식의 하에서는 리버풀 팬덤 그 훌리건 쪽에서 먼저 넘어가가지고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리버풀이 그 사건의 당사자라는 거는 팩트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유럽 대항전 출전 정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리버풀 7년이고 잉글랜드 클럽 전역은 5년. 잉글랜드 클럽들이랑 리버풀은 이제 유럽 대항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그 랭킹이 원래 좀 높았다가 개박았어요. 한 7등까지 내려갔나? 이제 리버풀이 잉글랜드 왕따가 되는 원인이 헤이즐 참사. 근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이제 1600명만 입장할 수 있었던 힐즈버러 스타디움에 그냥 경찰들이 그냥 막 넣은 거야. 막 3000명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어느 자료에는 5000명이란 말도 있어요. 3000에서 5000. 대략적으로 2배에서 3배 되는 수용 인원에 비해서 병신짓을 한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수용 인원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런 참사가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사고가 터져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경기장 붕괴되고 4명이 죽었고 766명이 부상. 근데 이 중에서 이 766명 중에 3명이 이송되다가 죽어가지고 총 97명으로 알아요. 약간 그 이태원 압사 사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지금 뭐 철조망이거든요. 이게 약간 옛날에 훌리건들 넘어오지 말라고 철조망 쳐놓은 건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낑겨가지고 왜 뒤에서 왜 이렇게 안 들어가나 1600명밖에 수용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다 들어가라 하길래 들어왔는데 애들이 안 들어가고 나 입장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존나 밀었지. 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계속 처음에 경찰들도 그냥 관중들 많네 오늘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광경을 눈으로 봤겠죠. 와 씨발 이거 이상한데? 이거 큰일 났다. 좆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직원한테 이거 야 문 열쇠 좀 줘봐라. 이거 지금 이거 철조망 풀어야 된다. 얘네 죽는다 이러다가 근데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인원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어느 인원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던 그 찰나에 경기장이 무너졌고요. 긴급 신고를 했는데 구급차 42대 중에 3대밖에 못 들어왔대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되게 슬픈 사건이다라고 종결이 지어지는데 근데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이게 쌍년인지 몰랐는데 얘가 이제 경찰을 싸고 돈 거야. 진짜 미친년인 게 지금 조사 과정 도착하고요. 사건 거짓으로 덮기 바빴고 언플로 술에 취한 리버풀 팬들만의 잘못으로 이제 발생한 사건이라는 듯이 말을 하고 그리고 더선에서는 이제 거짓된 말을 남겼는데 리버풀 팬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뒤지며 금품을 갈취했고 그들의 몸에 소변을 누웠으며 경찰을 폭행했다. 이때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전국적으로 리버풀 시민들은 다 병신 취급받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도 리버풀 현지에서는 더선 절대 안 산다고. 더선이 막 되게 자극적인 잡지다 보니까 인기가 꽤 있기도 한데 가십을 다루다 보니까 수요층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에서는 절대 안 산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달글리시는 유가족 일일이 다 찾아가고 원래 선수로서도 개 심 레전드였는데 그 옛날에 저거 있잖아요. 붉은 제국 시절 빌 샹클리랑 밥 페이즐리 그 감독들 아래에서 뛰었던 선수로서도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제 선수 겸 감독에서 감독으로 넘어와가지고 감독으로 이제 이 경기에 나섰는데 눈앞에서 경기장 무너지는 거 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압박, 뭐 트라우마 이게 많이 심해가지고 이 참사에 희생된 유가족 다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94명 내지는 97명 그 가족 다 찾아가가지고 엄청 눈물 흘리고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래서 원래도 레전드였는데 엄청난 더 표현하기 힘든 제라드 그 이상 당연히 그렇게 취급받았다고 함.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사작이 받았대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잉글랜드 전역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너 절대 너는 혼자 걷지 않아 이런 식의 가사가 있다 보니까 또 애초에 부르고 있던 응원가에 그래서 이게 더 상징이 됐대요. 더 우리 같이 함께 이겨내자고. 마녀 사냥도 있었고 94명의 사망도 있었고 뭐 힐즈버러 참사가 불러온 후폭풍도 있었고 등등등. 그래서 나중에 정부에서 이거 사과했는데 이게 몇 년 만이더라? 한 26년 만인가? 이때 정확하게 2번의 거짓된 선동에 관해서 사과를 했고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 쪽에서도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영국 법원은 2016년에 17개의 조사 내용 중에 모든 혐의가 경찰의 과실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2023년에 영국 경찰, 작년이죠, 34년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윤리 규정 재검토를 약속했는데, 당시 경찰이 위조한 건수가 전체 164건 중에 114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리버풀을 라이벌리로 생각하고 만나면 당연히 이기고 싶지. 작년 리그컵 결승 때도 엄청 이기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막상 서로 간에 되게 증오를 유발할 만한 사건은 또 없다 보니까 뭔가 되게 싫어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 뭔가 동정이 좀 더 가는? 근데 요즘 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저런 동정은 좀 많이 싹 가시긴 했는데, 그 정도? 나 그래서 노래방 가면은 축구 구단 응원가 되게 부르고 싶어 하는데, 응원가가 뭐 금영 노래방 기준일지도 모르겠지만 블루문이랑 유일네버 워컬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가서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 유일네버 워컬로 많이 불러요, 가서. 그냥 음역대도 낮아가지고 부르기도 편해. 그쵸. 영국 내에서는 영웅 취급받을 수는 있지만 리버풀 내에서는 되게 마녀 취급받는다고 함. 리버풀 옛날에 그 단체로 파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근데 거기서 파업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한 게 리버풀 지역만 탄압을 했대요. 마가렛 대처가. 애초에 리버풀에 관한 악감정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지역에 관해서. 지역 감정을 가진 채로 정치인의 업무를 이행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가설인데, 음모론인데, 근데 이제 리버풀 시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 뭐 영국 정치 잘 모르긴 하지만, 그쵸, 어느 정치인이든 다뭐 공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레전드 취급을 받더라도 리버풀 팬들한테는 마가렛 대처는 진짜 쌍년인 거죠. 근데 뭐 공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막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이렇게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되게 비상식적인 대처라 가지고, 경찰의 업무를 다 덮으려고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정부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지. 그거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이죠. 애초에. 훈바 사건 때문에 첼시 싫어할 것 같다고? 그런가? 근데 그게 첼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솔직히 제라드가 미끄러진 거잖아. 그거는 딱히 막 그냥 그 당시에 경기 영상이나 이런 해설을 싫어할 수는 있어도 첼시를 그것 때문에 싫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막 막말로 덴바바가 가가지고 제라드 다리 걷어차면서 와사바리 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리버풀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일 거긴 하지만 첼시의 책임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아시나요? 올드펌 더비? 이게 사전적 정의가 정확한지 뭐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더비 현장의 사진이거든요. 상황이 뭐냐면 너무 빡쳐가지고 관중도 안으로 다 들어왔다가 말탄 이제 경관들이 들어와서 이거 정리하는 상황이거든. 진짜 지리죠. 레인저스 FC랑 셀틱 FC 더비로도 유명한 더비고, 그리고 엘클라시코만큼 치열한, 굉장히 서로 엄청나게 싫어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사실상 종교 전쟁이거든요. 이게 올드펌 더비라는 단어가 생긴 게 136년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 이 증오 관계의 시작 자체가 136년 플러스 알파가 한 200년 단위, 100년에서 사실상 2, 300년 동안 서로 싫어한 건데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퍼거슨하고도 되게 관련이 돼 있어요. 19세기 아일랜드가 심각한 식량난에 놓였는데, 이로 인해서 스코틀랜드가 많은 인구가 몰렸고, 이 스코틀랜드로 이주하는 현상 때문에 정착하게 된 아일랜드인들은 안타깝게도 계속 가난한 삶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이들을 구해주고자 수도사 한 명이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넘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난이 끊이질 않자 이들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채택된 방법이 셀틱 FC 창단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이 또 종교에 관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종파에 맞는 사람들만 구단에 껴주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게 갈려요. 되게 하나님, 뭐 예수님 섬기는 그 종교 내에서도 갈리는 게 되게 많대요. 그 중에서도 가톨릭을 믿는 선수들만 선발을 해서 가톨릭의 집단이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 세력이 생겨서 생겨난 팀이 레인저스. 근데 이게 십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대요. 30여 년 동안 종교 전쟁을 계속했던 사이라고도 하고, 종파에 따라서 막 되게 다르다고 하잖아. 이슬람도 보면은 되게 진짜 평화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테러를 저지르는 게 알라에 관한 헌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갈린다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 구단이 종교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레인저스 FC는, 근데 이제 셀틱 FC에 저렇게 계속 가톨릭 교도들만 모이니까 개신교도들로만 꼬인 건데, 이럴 정도로 많이 싸웠대요. 이렇게 불 나고 난리 났잖아. 옛날 자동차 여기 불 타고 있고 박살 나가지고, 이거 지금 뭐 맨홀 뚜껑 같은데? 아닌가? 뭐 쓰레기통 뚜껑 던지려는 것 같고요. 거리 개판에다가 지금 뭐 막 화염병 던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방패 겸용으로 쓰는 건가? 어쨌든 진짜 살벌하게 싸운 것 같은데, 사진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이 약간 투영된 거지, 이 축구에. 약간 이제는 막 주먹으로 상대를 패고 막 뭐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축구에 이제 투영시켜가지고 몰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188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단순한 오락에 돈이 들어가면 도박이 되듯
똑같이 글래스고를 연고로 한 두 클럽이 극반대 성향의 두 종파를 나누어 지지해버리니까 이지랄이 난 거죠. 그들의 경기는 매번 광란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개신교를 믿지 않으면 레인저스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가톨릭을 믿지 않으면 셀틱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게 1982년 올드펀 더비 현장이래요.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월드워 제트? 월드워 제트 영화 보면은 사람 개 많이 몰려가지고 그 좀비들이 벽 쌓는 거 있거든요. 그 장면 같아 되게. 지리죠. 사람 개 많아. 보편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종교를 필두로 과열된 경기는 모순적이게도 잔인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극심한 비난들을 쏟아냈는데 지금 사진 속 저 모습은 올드펌 더비 현장이다. 이런 경기 실수해봐. 막 PK 실축하고 막 갑자기 막 넘어지고 그래봐. 좆되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나와요. 알렉스 퍼거슨. 그 메뉴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아픈 역사의 주인공 중 하나인데 덤펄린에서의 맹활약을 토대로 드림클럽이 레인저스에 입단하게 된 스트라이커 알렉산더 퍼거슨. 그는 당시 중상위권 팀에서 51경기에 나서서 무려 46골이나 넣었던 명품 스트라이커였는데 이런 맹활약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큰 기대감과 함께 레인저스 FC에 입단을 해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죠. 하필 그 암초가 자신이 엄청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옛날에 그 퍼거슨이 항상 구단에 헌신을 하고 나 메뉴 구단 일 하는 거 진짜 광적으로 집착하고 워커홀릭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알렉스 들어와서 지랄하지 말고 너 이거 이삿짐 날라 이러면은 그냥 바로 칼퇴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내를 엄청 사랑했는데 근데 이 아내가 하필 셀틱 FC를 상징하는 가톨릭파였고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도였던 거죠. 근데 이게 뭐 공론화가 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레인저스 보드진이 다 알고 있던 거야. 그 보드진이 퍼거슨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너 아내가 가톨릭이지 않냐고. 그래서 퍼거슨이 자서전에서 나와 있는 게 진짜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좆됐다 싶은 거지. 근데 이 압박이 현실화가 되어버렸고 퍼거슨의 첫 아들 마크가 태어나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 선수는 개신교도인데 가톨릭의 세례를 받아? 난리가 난 거지. 낙인이 찍혀가지고 팀 성적이 조금만 안 좋으면은 개신교를 믿는 아내를 이제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퍼거슨의 탓이라고 마녀사냥 존나게 하고 근데 막상 자신의 드림클럽이 있는 팬들한테 이런 이유로 비난을 받으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좀 나 레인저스 좋아하니까 뭐 좀 지나면 사라지겠지 해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고조가 돼요. 1969년에 이게 스커티시 컵이라고 이제 잉글랜드 FA컵이랑 비슷한 개념의 컵이 하나 있는데 레인저스의 상대가 그때 이제 셀틱이었거든요. 살벌한 분위기와 거대한 구장에서 펼쳐지는 결승전, 우승컵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서 퍼거슨은 셀틱의 야유로 들어가며 경기를 이어나가는데 레인저스가 이날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고 실점을 연달아서 허용하면서 4대0 패배, 대참사, 결승전에서 셀틱 FC 상대로. 그래서 이제 범인 찾기 들어간 거지. 인터넷이 없는 에펜코리아 포텐창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범인으로 이제 똑같이 이번에도 퍼거슨이 지목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퍼거슨은 레인저스에서는 큰 파장이 불어 쫓겨났다고 합니다. 레인저스에게 환멸을 느꼈던 퍼거슨은 큰 후회를 했다고 하고 구단이 아내의 종교를 물을 때 쌍욕으로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뛴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쫓겨나고 선수 생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에버딘에서 그 레알 마드리드 격파하면서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컵 위너스컵이구나. 이게 결승 상대가 레알로 기억함. 뭐 엄청난 업적 이런 애가 이제 메뉴 가가지고 역대급 전설을 썼으니까 이제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아픈 상처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최악의 올드펌 더비 그중 하나가 이제 9899 이게 스코틀랜드 축구계를 반성하게 만드는 역대급 사건 중 하나래요. 셀틱 홈에서 열린 이 더비에서 이긴 팀이 우승을 확정짓는 상황. 셀틱은 본인들의 홈구장에서 레인저스를 상대로 레인저스는 셀틱 홈에서 셀틱을 상대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전무후무한 최초의 케이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기면 우승 확정이 되는 케이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일방적으로 셀틱이 얻어맞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셀틱 쪽에서 좀 빡쳐가지고 레인저스한테 먹힌 것도 온갖 짜증이 나는데 심지어 셀틱 홈이고 전반 초반에 우승을 결정짓는 경기다 보니까 셀틱 팬들은 그야말로 극한으로 미쳐버리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셀틱 선수가 지나치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나감. 근데 이 선수는 뭐 지금 이거 일을 후회한다고 해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감정을 더 잘 컨트롤했을 것이다. 이때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 셀틱 팬들이 빡쳐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태클 걸고 주심 지금 이마에 피 흐르는 거 보이죠? 우리가 방구석에서 막 마이크 올리버나 막 그런 주심들 있잖아. 그런 주심들을 보고 야마 돌면은 와, 저 새끼 대가리 깨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실천으로 옮긴 게 이때였대요. 이제 이 선수가 이날에 항의를 세게 한 것에 관해서 후회한 거는 약간 이런 것도 투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과열된 관중석 테라스에서 추락한 몇몇의 팬들도 있었을 만큼 미쳐 있었던 경기는 셀틱의 감정 컨트롤 실패로도 이어지며 3골을 내주고 3장의 레드카드를 받았다. 그렇게 우승. 이때 당시에 주심이 건중석 가까이 가서 세레머니 하지 말라고 셀레브레이션 하면 큰일 난다고 요구했을 정도로 엄청 난리가 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심판 자택에 벽돌이 날아오는 등 훌리건들이 난리를 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해가지고 셀틱 CEO인 앨런 맥도날드가 말하길 병신 같은 소리를 해요. 주심이 레이저스의 판 브렁 호스트의 엉덩이를 치며 친근하게 대한과 동시에 주심의 머리로 동전이 날아왔다.
관중들이 난동을 부린 건 편파적인 주심의 행동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궁예질을 합니다. 행동 심리학자까지 고용하면서 주심의 손직 분석까지 의뢰하는 추태를 부리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주심의 커리어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심판이 되기 위해서 다 너를 위해 했던 거였다. 전 국민을 향한 가스라이팅을 시전했는데 어림도 없었고, 근데 이 주심은 정작 이런 사례 협박까지 받았는데 올드펌 더비 주심을 계속 하고 싶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고 해요. 내가 이거 이때 검색을 해봤는데 휴즈 달라스라고 치면은 레인저스 팬이라는 그 자동 추천 검색어가 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여기 뜨죠? 여기 휴즈 달라스 레인저스 팬. 지금도 또 지금도. 그래서 이 올드펀 더비 시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밤에 하거나 막 이러면은 막 술을 더 마시게 되고 야간에 더 깽판 치게 되니까 그런 거 다 바꾸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개념으로. 근데 정작 그냥 뭐 이렇게 막 수정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켄트가 지금 죽방 때린 거거든요. 나중에 뭐 서로 가드 오브 하나 한 번씩 거절하기도 하고 죽방도 때리고. 이거 기록 진짜 개치열한 거 알아요? 서로 이게 지금 전적 차이가 거의 안 나. 지금 4승 차이. 우승 경력도 2회 차이. 55회 우승, 53회 우승. 유럽의 어떤 리그를 보더라도 50회 단위로 우승한 클럽이 없거든요. 바이에른 뮌헨도 30몇 회인가 아마 그럴 거고, 레알 마드리드도 30회 단위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회. 그리고 유벤투스도 30몇 회 이게 끝인데 이 두 팀이 50몇 회. 그러니까 2강 체제인 거죠. 127번의 시즌이 치러진 스코티시 리그 중 108회를 올드펌 듀오가 해먹었고, 이거는 그냥 TMI로 알아가시면 좋은 건데 역대 최다 점수 차례요. 7대1도 있고 5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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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4, 6대2, 0대4, 0대4, 4대0. 최다 출장자 기록에서도 좀 공교롭게도 레인저스 5명이랑 셀틱 5명. 이건 최다 득점자인데 이것도 레인저스 5명, 셀틱 5명. 이것도 레인저스 5명, 셀틱 5명. 이거는 이제 역대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열린 올드펌 더비를 많이 경험한, 내지는 승률이 제일 높은 감독들 순위 나열한 건데 여기서도 엄청 치열하네. 브랜던 로저스, 스티븐 제라드, 마틴 오닐, 뭐 그레이언 수네스, 리버풀 관련 인물도 많고요.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사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로 서포터 간의 폭력 사태가 줄곧 일어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약간 인명 비극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힐즈버러 참사를 에버튼이 위로해줬듯이 그런 것처럼 서로 그냥 이 정도 매너는 갖고 있다고 하더라. 그 긴 겁니다. 그 긴 거. 레코드 브레이커. 테나흐가 깨부순 기록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퍼거슨과 함께 이뤘던 영광들이 모두 다 허망하게 얼만큼 무너졌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 이 기록들을 보면 더 체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챔피언스리그 기록. 잉글랜드 구단 역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다 실점 15실점이죠. 6경기 15실점, 2.5실점 경기당. 그 당시에 조에 있었던 팀으로는 바이언,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 그리고 메뉴 역대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첫 2경기 패배. 바이어 원정, 갈라타사라이와의 홈경기까지. 그리고 메뉴 역대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첫 2경기에서 7실점. 바이언 원정, 이것도 갈라타사라이 홈패배. 메뉴 역대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연속 3경기 이상의 실점을 기록한 전례가 지난 시즌. 이거 지금 바이언하고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만 했을 때도 깨진 기록이 3개. 그리고 메뉴 역대 최초로 챔피언스리그에서 4경기에서 3점 이상의 실점을 기록한 최초의 케이스. 바이언,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메뉴 역대 최초로 챔피언스리그에서 2점을 앞서다 역전 패배를 당한 첫 번째 케이스가 4대3으로 코펜하겐한테 원정 가서 깨졌을 때, 이때가 이제 특이점으로는 래시포드가 발을 밟아가지고 다이렉트 레드를 먹었던 경기죠. 자, 그리고 메뉴 역대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5경기 실점. 코펜하겐과의 홈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다 실점을 기록했고, 코펜하겐과의 홈경기는 이제 1대0으로 신승을 거뒀던 경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겹게 이긴 경기죠.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 8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득점, 한 번도 원정에서 득점을 못했다가 8년 동안, 근데 이제 메뉴 원정 갔을 때 이제 기념비적으로 원정에서 득점을 성공한 경우가 됐고, 그 희생양은 메뉴였죠. 축구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첫 4경기에서 PK 4회 허용. 바이언,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18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하위로 탈락. 플러스 18년 만에 크리스마스 전 유럽 대항전 완전히 탈락. 근데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워딩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제 유럽 내지는 영국 쪽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기록 따지는 걸 좋아해서 들어간 부가적인 별 실속 없는 코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 기록은 0506 시즌 퍼거슨의 메뉴가 4등으로 탈락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이거 말고는 이제 이게 최초. 그리고 28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경기 4실점을 기록한 케이스가 아까 말했던 코펜하겐 원정. 물론 코펜하겐 원정 그 경기 보면은 이제 스타디움 분위기가 워낙 빡세서 어렵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케이스죠. 메뉴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경기 역대 최연소 득점자가 루니 바르다지. 17세 346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유 역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소 승점 1승 1무 4패 4점. 한 번도 없었던 승점이었던 4점을 지난 시즌에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맨유 역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다 패배 4패. 그리고 갈라타사라의 11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잉글랜드 승리. 창단 이래 처음이래요. 창단 이래 처음. 그게 맨유 원정. 물론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 기록이지만 그 주인공은 테나우였고. 근데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야. 아직 지금 프리미어리그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늦은 시간까지 앞서다 역전 패배. 이게 4월 5일에 있었던 PL 31라운드 지난 시즌에 이제 파머한테 극적으로 헤드트릭 허용했던 그 경기. 그리고 맨유 역대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OT에서 4분 만에 2실점. 이것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테나가 해냈고, 노팅엄의 아원이랑 볼리한테 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맨유 역대 최초로 개막 후 첫 PL 7경기에서 4패. 지난 시즌 토트넘 원정 2대0, 아스날 원정 3대1,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1대3, 그리고 크펠과의 홈경기 0대1 패배 4패. 그리고 맨유 역대 최초로 개막 후 첫 23경기에서 12패. 이러면 승률은 당연히 50%보다 낮을 거고 패배율을 오히려 따지는 게 맞을 텐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50%는 넘죠? 패배할 확률이. 지난 시즌 시작 후에 10승 1무 12패. 그리고 맨유 역대 최초로 OT에서 브라이튼한테 연패. 22-23 시즌 브라이튼에게 1대2 패배. 그리고 23-24 시즌 브라이튼에게 1대3 패배. 22-23은 브라이튼이 되게 잘했을 때니까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브라이튼도 좀 변호를 해보자면은 이때 브라이튼이 초반에 되게 잘 나갈 때라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초반에 잘 나가던 브라이튼이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다?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역대 최초라는 점은 기념비적이긴 하죠. 안 좋은 의미로. 그리고 17년 만에 웨스트햄에게 2연패. 17년 만이면은 23년에 세워진 기록이니까 이게 그럼 언제야? 17년 전. 2006년이네요. 2006년 이후로 처음 있었던 기록.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0 패배,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0 패배. 근데 이거는 원정이니까 그럴 수 있어. 네. 그리고 뭐 브라이튼 저것도 원래 메뉴가 좀 브라이튼한테 약한 면모가 이제 테나 체제에서 좀 구성이 됐고, 그 전에는 브라이튼하고 만날 접점조차 없었거든요. 브라이튼이 일부에서 논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맨유 역대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패배. 리그 14패래요. 첼시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첼시 16패였네. 첼시가 더 많긴 했네. 거의 그 급이란 소리죠. 어쨌든 좀 과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첼시가 최강딱 그 소리 들었던 게 두 번이 있는데, 그게 한 번이 16패, 한 번이 12패. 그게 중간치대는 14패. 이건 되게 얼만큼 심각했는지를 좀 대변해주는 이제 패배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맨유 역대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슈팅 허용. 이거 카운트하는 거 좀 힘들었는데 강등권 배제하지 않고 단독 시즌 1등이래요. 667회. 이거 경기당 환산하면은 17번 조금 넘는 횟수로 알고 있는데, 근데 17번 허용은 꾸준히 허용한다는 거는 되게 심각한 기록이거든. 그러니까 뭐 홈 경기를 하게 되면은 막 상대한테 슈팅 4회 허용, 막 6회 허용 이 정도로 끝날 만도 한데, 근데 평균치로다가 17회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머스 역대 최초로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 무실점 3득점이 모두 한 경기에서 깨졌어요. PL 16라운드 본머스와의 홈 경기였는데 0대3으로 졌던 경기. 이거 라이브로 봤었는데 이때 이제 솔랑키가 개 잘했을 거야.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 다음에 뉴캐슬 10년 만에 OT에서 승리, 23-24 리그컵 4라운드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그냥 진 것도 아니고 0대3 패배. 그리고 뉴캐슬 입장에서 29년 만에 맨유 상대 컵대회 경기 승리가 이제 똑같이 저경기 리그컵 4라운드.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5경기 만에 첫 패배. 이거는 근데 뭐 딱히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건데, 다른 기록에 비해서. 왜냐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동안 잘 해오다가 한 번 진 거니까. 예. 맨유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는 진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토트넘 원정에서 2대0 패배.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풀럼한테 15년 만에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맨유 상대로 승리한 기록. 21년 만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한 거. 홈에서 1대2 패배를 기록한 맨유. 그리고 노팅엄한테 29년 만에 리그에서 패배를 허용했는데, 이게 PL 20라운드 노팅엄 원정에서 2대1 패배. 9년 만에 PL 홈 경기 전반전 슈팅 0회. 이게 리버풀을 상대로 전반전 슈팅 0회를 기록했지만 이제 원더골 2골을 넣어가지고 간신히 비겼던 경기. 근데 뭐 리버풀을 상대로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32년 만에 4경기 연속 무득점이라고 해요. 16라운드 본머스 상대로 0대3 패배. 이제 이건 조별리그 6라운드 바이언을 상대로 홈에서 0대1 패배. 그리고 PL 17라운드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0대0 무승부. PL 18라운드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0 패배. 이게 연속돼서 무득점이 나온 적이 4경기는 이게 처음인 거지. 지난 시즌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무득점 한 2경기 연속, 3경기 연속으로 발생했던 전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 하나만으로 설명이 안 되긴 해.
지난 시즌의 그 저조한 퍼포먼스는 10년 만에 하프타임까지 앞서다가 후반에 역전 패배.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기에서 깨졌는데 메뉴 역대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가 역전패. 단 한 번도 역전패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리드를 지키면 지켰고 지면 지는 상황이 연속되던 메뉴였는데 지난 시즌은 이제 PL 27라운드에서 이제 레시포드가 개뽀로 골 넣었잖아요. 중거리 선제골. 이때 설마 이기나 했거든.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이때 레시포드가 중거리 선제골을 진짜 기가 막히게 넣고 나서 경기를 개용했어요. 진짜 개 말아 먹었어. 그러니까 메뉴가 이때 박스를 작정하고 세워놓고 잠궈두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딸깍으로 이제 나오는 찬스들, 역습에서 진짜 완전 허허 벌판에 가까운 찬스를 맞이했는데 레시포드가 이상한 터치에서 날려먹거나 막 그런 거 많았다가 점차적으로 그 뽀록에 가까운 기회들조차 날려먹다가 이제 분위기가 맨시티한테 넘어갔고, 거기서 포든이 완전 날라댕겨가지고 멀티골 넣고 혼란 세게 골 넣고 3대1 패배. 34년 만에 개막 후 첫 리그 20경기에서 9패, 20경기 10승 1무 9패, 49년 만에 개막 후 첫 리그 17경기에서 9패, 8승 9패래요. 그리고 37년 만에 개막 후 10경기에서 6패, 10경기 4승 6패. 와 이거 세다. 44년 만에 PL 4경기 연속 2점 이상의 실점. 지난 시즌이죠 이것도. PL 31라운드 첼시를 상대로 4대3, PL 32라운드 리버풀을 상대로 2대2, PL 35라운드 범머스 원정에서 2대2, PL 36라운드 셰필드를 상대로 홈에서 4대2. 그리고 여기서 PL만 따진 거지만 FA컵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때 4강 코벤트리 시티 상대로 이때 막 그래 코벤트리는 그래도 가볍게 이기고 간다 이 얘기 많았었는데 3대3으로 기가 막히게 따라잡힌 거 있잖아요. 그 경기도 여기 들어가긴 해. 근데 이제 PL만 따지는 거다 보니까 연속되는 기록에 안 넣은 것 뿐이지 들어가기는 해요. 그리고 45년 만에 30점 이상을 험납하면 3연패, PL 4라운드 3대1 아스널 원정, 그리고 5라운드 1대3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그리고 챔스 4대3 바이언과의 원정. 그래서 47년 만에 단일 시즌 최다 패배, 시즌 52경기 중에 19패 기록, 그리고 50년 만에 리그 첫 원정 2경기 연패, PL 2라운드 2대0, 그리고 PL 3라운드 3대1, 57년 만에 개막 후 첫 10경기에서 최다 실점, 10경기에서 18실점을 기록했고, 이게 점점 숫자가 커져가죠. 44년, 45년, 47년, 50년, 57년. 그리고 자, 더 커집니다. 61년 만에 홈에서 3점 이상의 실점 차이가 발생한 2연패, 10라운드 시티 상대로 0대3, 리그컵 4라운드 뉴캐슬 상대로 0대3, 61년 만에 개막 후 15경기에서 8패를 기록했고, 47년 만에 단일 시즌 최다 패배. 이게 약간은 리그였는데 이제 시즌 단위로 봤을 때도 52경기 중 19패. 그리고 67년 만에 단일 시즌 최다 실점 85실점. 직전 기록은 54-55시즌 78실점. 근데 이거 제 기록 봤었는데 이거 직전 기록 보니까 FA컵 한 4경기 하고 그리고 리그 42경기 해가지고 46경기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은 좀 경기 수가 더 많긴 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직전 기록보다는 좀 덜 심각한 기록은 맞긴 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거 2차 세계대전은 몇 년이지? 한 79년 되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로 메뉴 부임 후에 메뉴 리버풀 상대 첫 6경기에서 20실점.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이제 3라운드 메뉴 2대1 리버풀. 이때 테너가 처음으로 리버풀을 만났는데 잡았던 기념비적인 경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7대0. 7대0 경기 있고요. 여기 8실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상 메뉴가 리버풀보다는 맨시티랑 더 많이 만났는데, 메뉴랑 맨시티 했을 때 6대4 홀란 헤트트릭 했던 경기, 그리고 맨시티 2대1, 그리고 FA컵 결승, 그리고 이제 맨시티 원정 갔을 때 3대0으로 졌던 거, 이렇게 있고요. 다 해서 1, 7, 6, 1, 2, 3 해서 20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 만에 12월 한 달간 5패. 가장 큰 연차? 연도수죠. 지금까지 90년 단위는 없었으니까. 그나마 아까 전에 그 갈라타사라의 원정이 있긴 했지만, 이게 이제 지난 연도죠. 23년 12월에 기록됐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92년 만에 개막 후 PL에서 첫 홈 10경기에서 4패, 브라이튼, 팰리스, 갈라타사라이. 근데 이거 PL이 아닌 것 같은데? 시즌에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어쨌든 브라이튼, 팰리스, 갈라타사라이, 맨시티한테 4패. 그리고 93년 만에 개막 후 첫 10경기에서 5패, 토트넘, 아스날, 브라이튼, 바이언, 팰리스. 일정이 좀 지옥 같긴 했는데 일단 93년 만에 깨졌고요. 93년 만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13패 기록. 리그 8패, 챔스 4패, 리그컵 1패. 그리고 메뉴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저 순위. 92-93 시즌 이후로 PL 7위 미만의 순위를 최초로 기록. 이거 맹구라는 이름이 나왔던 13-14 시즌에는 7등이었고 지난 시즌은 8등. 그리고 34년 만에 리그 골 득실차 마이너스.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34년 전이면은 90년도네.
8990 시즌 이후로 처음. 그리고 메뉴 최초로 1년 안에 OT에서 3골차 이상의 3패를 기록. 왜 3골차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0대3, 0대3, 0대3 이게 한 연도에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한 연도면은 22-23 시즌에도 한 번쯤 있을만 했는데 다 지난 시즌이네. 다 지난 시즌 진짜 처참했다. 그리고 퍼거슨 짤은 이제 이분의 짤은 이제 메뉴가 얼마나 이거 뭐라 해야지? 뭔가 지금의 메뉴를 바라보는 퍼거슨 경의 표정이 이럴 것 같아서 첨부해놨고요. 전혀 이 업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버로우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분이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자 52년 만에 리그 뉴캐슬전 2연패 22-23 시즌 PL 29라운드에서 0대2 패배 그리고 23-24 시즌 PL 14라운드에서 원정 1대0 패배 그 102년 만에 뉴캐슬에게 3연패 졸라 많다 22-23 시즌 PL 29라운드에서 홈에서 0대2 패배 23-24 시즌 리그컵 4라운드에서 홈에서 0대3 패배 23-24 시즌 PL 14라운드에서 원정 1대0 패배 기록 그리고 뉴캐슬한테 117년 만에 맨유 상대 3경기 연속 무실점 다 무실점이네 0대2, 0대3, 1대0 그리고 36년 만에 리그 첫 7경기 최소 승점 24-25 시즌 이게 이번 시즌이구나 PL 7경기 후 2승 2무 3패로 8점 기록 이전 기록이 그 메뉴가 7점 한 번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게 퍼거슨이 메뉴 부임하고 해서 한 4년 차인가? 뭐 그쯤 됐을 때 한 번 발생했던 기록. 그리고 메뉴 역대 프리미어리그 첫 7경기 최소 승점. 여기 나와 있네. PL 출범 전 기록. 이게 7점. 근데 이건 PL 출범 전이니까 역대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은 최초가 맞긴 해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가 92년도니까. 이때 7점 한 번 기록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47년 만에 리그 최저 승률. 이거 봤는데 그 13-14 시즌은 모에스랑 보통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 알아보면은. 근데 이때 모에스가 19승이었고 지난 시즌 테나는 18승. 그러니까 이게 뭐 무패가 아니라 승리를 얼마나 했냐니까 승수가 더 적은 테나가 역대 최저가 맞고요. 부임 이후 프리미어리그 원정 역대 감독전 최저 승률이고 이게 17승 8무 17패. 이게 승률 50%가 안 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게 테나가 최초. 그리고 부임 이후 프리미어리그 팀 중 3점 이상의 실점을 기록한 최다 경기 수를 보유. 강등권 팀들을 포함했을 때도 테나가 제일 많대요. 부임 이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임 이후면은 22년도 여름 이후에 모든 팀들을 따진 거니까 대략 한 몇 팀 정도지? 한 30팀 좀 안 되겠지? 총 24번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85경기를 했는데 3점 이상의 실점을 허용한 경기 수가 24번. 네. 까지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테나가 아마 지금 PL 감독 중에 연봉이 한 3등 할 텐데 3등? 연봉? 연봉이 3등인데 이 많은 기록들을 세우신 거면은 이거는 택하기 힘들지 않나? 이게 지금 뭐 전술 모시기 사연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까지 뭐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고 어떤 거 사고고 부상은 왜 이렇게 많았냐 뭐 이런 거 막 왈가왈부 하지도 않았는데 기록으로만 봤을 때도 체감되는 게 이 정도지. 여기서 테나의 전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부상에 관해서는 뭐 테나가 전술을 이렇게 짜고 뭐 막 훈련 세션이 얼마나 빡세고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더 많아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잘릴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뭐 한 번 리그 4등하고 리그컵 우승하고 FA컵 우승 해봤다고 하지만 근데 이번 시즌만 봤을 때는 모이스보다 훨씬 심각한데 그거 우승한다고 해도 연봉도 연봉이고 그러니까 지 연봉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단한테 꽂이는 연봉들 있잖아. 데리에트 주급도 뭐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은 가벼운 편은 전혀 아니고 라파엘 바란도 되게 센 편이었고 메이슨 마운트도 센 편이고 새로 데려오는 선수들 중에서도 주급이 꽤나 센 편인 질비아인데 게다가 소비한 이적료는 또 얼마고 그거 다 감안하면은 존나 아깝죠. 얘한테 투자된 돈이 다 성적이 이러면. 물론 오늘 경기는 보니까 브렌트포드한테 어떻게 또 이기긴 했는데 이것도 되게 위태위태했고 좀 뭐 부상이 많기는 한데 근데 부상이 많다고 해서 지금 이 라인업이 되게 초라하거나 그렇지도 않거든. 충분히 얘네 정도는 가볍게 짓밟을 수 있는 라인업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는. 근데 이거 대비 효율이 좀 안 뽑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아까도 말했지만 메이슨 마운트 왜 사는지 모르겠고 우가르테도 그렇고 감독이 3년 차인데 이번 시즌 처음 부임한 마레스카나 뭐 슬롯보다 프로이드 숙제가 더 많은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하는 인터뷰도 꼬라지들도 그렇고 게다가 나는 얘가 위약금이 얼마 안 드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위약금의 보통 기준이 그거거든요. 물론 따로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나는 계산을 그렇게 해요. 자녀 연봉, 자녀 주급을 이제 자녀
계약 기간으로 환산을 때려가지고 대충 몇 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테나가 지금 보니까 계약 1년 연장했더만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위약금이 200억을 넘어갈 텐데 한 200 한 얼마니? 한 250억 되겠죠? 220억에서. 그러니까 메뉴가 그 돈을 못 내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끔 테나가 유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지가 적당히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하게 될 텐데, 이네오스 입장에서는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뭐 이적 시장 뭐 테나가 영입권한 뭐 정권 이런 거 다 뺏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신입생들에 관해서도 왈가왈부가 충분히 있을 만도 하고, 뭐 안토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숫자가 진짜 많지. 뭐라고 해야 되지? FA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최고급 매물이 투엘인데 투엘 지금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자르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더 보긴 할 듯? 아마 한 11월까지는 보지 않을까요? 대안이 그러니까 없지. 명확하게는. 당장은. 테나를 자르고 나서 발생되는 위약금, 그리고 이미 뭐 좋은 감독을 데려올 거면은 지금 FA 중에서 좋은 감독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팀에 존속이 되어 있는 감독의 계약을 파기시키면서 데려와야 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위약금 내지는 이적료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테나를 자르게 되면은 발생되는 금액은 엄청 커지죠. 근데 이 모든 일은 테나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니까. 근데 이제 메뉴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아마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웬만해선. 어쨌든까지가 기록으로 본 테나가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8월 29일에 무르니 잘린 거, 페네르바체 감독 무르니 경질, 8월 30일 페네르바체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베시탁스 솔샤르 감독 경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뜬 소식이 테나흐 감독 경질 소식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8월 달에 이렇게 3명 잘리는 건 처음 봅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2에 9월 6일에 잘렸을 때 그것도 진짜 빨리 잘린 거라 생각했는데 9월 들어가기 전에 다 잘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럼 대체 레버쿠젠은 뭔 생각으로 테나흐를 잘랐는가? 되게 재밌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테나가 잘린 이유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상 구단 내 모든 이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게 2달 안으로 이 업적을 해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경기력 문제도 있고 공개석상에서의 태도, 내부에서의 태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테나의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까지 싹 다 그냥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대요. 이 감독의 선임을 밀었던, 어떻게 보면 텐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롤페스라는 이 직원도 큰 실망감을 드러난 상태. 자카의 이적권에 관해서도 롤페스가 윈윈인 상황이라면 떠내보낼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단장이 말한 거랑 다르게 테나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었대요. 저도 기억하는 게 원래 자카 나올 수 있다 얘기 있었거든요. 갑자기 테나가 안 판다 이 말을 했었고, 결국 뭐 썬더랜드로 가긴 했으니까 테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흘러갔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3차례의 불화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사태라고 합니다. 크게 3가지의 불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자카건, 독단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내부 의지와는 다르게.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리우데자네이루 전지훈련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보강을 요구했다고 해요. 포르투나 시타르트라는 팀과 경기를 하고 나서 4명에서 5명의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뭐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분명한 경고를 받았대요. 너 선 넘지 마,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하고, 레버쿠젠이 추구하는 거는 건설적인 협력인데 오히려 감독이 경영진을 압박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고, 레버쿠젠이 원하는 모습과 너무 안 맞았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플라멩그 U20 팀하고 첫 번째 연습 경기를 가져갑니다. 프리시즌에. 이때 1대5로 대패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테나가 한 말이 경기가 너무 일찍 잡혔다 라고 불평을 했었는데, 근데 정작 웃긴 건 애초에 10일간의 브라질 전지 훈련에서 4번째 날짜에 이 경기를 배치한 거, 이게 빨랐다고 말했는데 이거 배치한 거 테나우였대요. 그는 스스로 매니저처럼 행동하려 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처럼 정권을 쥐려는 성향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만하다는 거죠. 물론 뭐 오만하다는 거는 알론소에도 있었다고 해요. 본인이 잘난 거 같다 생각하고 내 판단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차이점이 있다면 알론소는 이 오만함을 절대적인 역량 같은 것들로 정당화, 즉 성적으로 증명, 무패 우승했으니까 자신감 넘치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신뢰도가 가, 존중까지 받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테나는 역효과가 난 거죠. 테나랑 알론소의 차이는 너무 극명했거든. 알론소가 선수들을 사로잡는 달변가고, 경기 전과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불태우고 나만 믿고 가? 그럼 돼?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이었다면, 테나는 호펜하임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그 정반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최악이었다는 거죠. 몸을 풀고 그라운드로 나가기 전에 15분 전에 라커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감독이 단 한마디만 던지고 선수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방치에 가까웠다라는 표현이겠죠. 이게 선수들한테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다고 하고, 여기서 안드리
사이가 했던 발언들은 팀과 감독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는 보여주고 있고, 이 문제는 이제 막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죠. 인터뷰 같은 거 통해서도 팀이 좆된 거야 그냥. 이보다 더 큰 긴장 모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인 감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선수단의 신뢰를 잃었다. 이거보다 빠르게 선수단의 신뢰를 잃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지금 9월달에 잘렸겠죠. 9월 1일에 팔라시오스랑 주전인 시크가 페널티킥을 두고 공개적으로 다툰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감독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증거가 또 나왔다는 거지. 순서가 분명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얘들이 이걸 어긴 거예요. 독단적으로.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우선 문제가 있었고, 테나흐는 선수들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고, 브레멘전에서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아무런 리더십 없이 우왕좌왕했다고 합니다. 경기 뒤 테나흐의 비판은 오히려 자기 고백처럼 들렸다고 하고요. 10명을 상대로 뛰면 압박하기 쉬워야 하고,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는 가진 능력으로 상대를 흔들고 라인을 뚫고 공간을 만들고 공격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팀의 현상에 관해서 비판을 했는데, 레버쿠젠이 이 중에 아무것도 못 해내면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 한계를 본인이 인정해버리는 듯한 그런 인터뷰가 돼버렸고, 지난주 바스케스 영입 과정, 루카스 바스케스 영입했었죠. 영입했을 때 구단 수뇌부가 감독을 배제했었다고 해요. 이거부터가 뭐 신호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더 명확한 메시지는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테나흐가 입장 표명을 떴습니다. 나를 믿어준 클럽들은 성공과 트로피로 보상을 받았다. 오늘 아침 바이엘 레버쿠젠이 저에게 휴가를 주기로 한 결정은 정말 의외였다. 단 2경기만에 감독과 결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나는 확신과 열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 보드지는 필요한 시간과 신뢰를 주지 않았고 이는 깊이 후회되는 일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테나가 너무 빨리 잘린 것도 있고 뭐 이런 말을 왜 했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사태를 너무 심각하게 만든 본인의 책임도 돌아봐야 되는데, 약간 개인적으로 이 성명문은 너무 빨리 잘랐다 이거에 좀 많이 매몰돼서 말하는 것 같죠. 사실 엄청 치욕적이긴 할 겁니다. 아약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메뉴 첫 번째 시즌 좋았고 두 번째 시즌 최면치를 했는데 세 번 시즌 개털리고, 그러고 나서 바이엘 레버쿠젠 무패 우승의 팀 물려받아가지고 알론소의 딜을 이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망해버리고, 그리고 무리뉴랑 솔샤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감독을 해오다가 이번 잘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나마. 근데 얘는 신입이에요 신입.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좀 웃긴 거는 무솔텐인 거잖아요. 무리뉴, 솔샤르, 테나흐 다 메뉴랑 관련이 깊게 있는 감독들만 잘려가지고 좀 웃기게 됐는데, 테나흐는 본인의 철학이 굉장히 확고한 거 좋은데 점점 아집이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빌딩에서의 데려온 픽들도 솔직히 너무 좀 이상했고, 환사 왜 저 가격에 사오냐, 비르츠 대체자가 저게 맞냐 하고, 뭐 인카피에 나가고 누구 나가고 다 나가고, 뭐 공중분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공중분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을 못 잡았던 거, 저 테나흐의 능력 한계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냐면 테나흐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인 이슈가 다 터졌다고 하는데, 기존의 구단에서 코어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테나흐한테 신뢰를 느끼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테나흐가 하는 꼬라지 보고서라도 인카피 같은 애들이 빠르게 탈출을 한 게 아닌가. 나는 테나흐가 진짜 레버쿠젠에서 잘할 줄 알았거든요. 다시 만들어보면 자기만의 세팅 다 가져가고, 심지어 리빌딩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도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레버쿠젠 현금 엄청 많았지. 비르츠 내보내고 프림퐁 내보내고 지금 인카피 내보내는데 자카 내보내고 리빌딩 싹 다 했는데, 이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약간 메뉴 팬들이 불만을 가져가는 거, 테나흐 위주로 리빌딩 하면 안 됐다고 했던 거, 또 다른 결과물이 또 레버쿠젠으로 입증이 된 거니까, 단기적인 데이터긴 하더라도. 그때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더용 사왔으면 달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씹소리다, 개소리다. 이게 약간 레버쿠젠이라는 이 자극적인 케이스로 입증이 된 거라서 메뉴 팬들이 되게 엄청 후련할 것 같은데, 약간 아놀드가 국대 못 간 거 가지고 리버풀 팬들이 엄청 신나하는 것처럼. 누가 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레버쿠젠이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그에서도 꽤나 좋은 입지를 가져갔어야 됐고, 그거에 관한 위기의식을 느낀 레버쿠젠 보드진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고작 2주 만에 배를 갈라버렸어요. 개인적으로 다음 감독 램파드 추천드립니다. 있는 자원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리그 4등 만들었었거든요. 레버쿠젠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 레버쿠젠에서 부르잖아요. 코번트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칠 양반입니다. 더비에서도 그랬고요. 저는 램파드 추천드립니다. 램파드로 한번 해보십시오. 램파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그 다음은 제라드로 갑시다. 아스톤빌라 리빌딩 전설 제라드 한번 가고. 정확히 이제 브라이튼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혐오했기에 로고를 바꿨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76, 77 시즌 브라이튼은 FA컵에서 맞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게 됐는데, 양 팀은 2연속 무승부를 FA컵에서 기록을 했고, 이로 인한 재경기를 더해서 총 3번의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브라이튼은 전반 초반에 팰리스에게 실점을 해버렸고, 그렇지만 실점 직후 동점을 만들어낸 브라이튼, 득점에 기뻐하기도 전에 주심이 골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림. 브라이튼 선수의 핸드볼을 지적하면 정당한 득점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팰리스 선수가 브라이튼 선수를 밀어서 휘청거릴 때 공이 팔에 맞아버려가지고 이제 브라이튼 입장에서 억울한 거지. 이를 보지 못했어가지고 주심이 이제 그래서 득점이 취소가 됐고 경기는 논란 속에서 지속이 됐는데, 두 번째 오심이 터져요. 오심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던 브라이튼이 페널티킥 찬스를 맞이해서 득점을 했는데, 근데 득점 취소 사유가 존나 웃김. 페널티킥을 찼는데 어느 선수가 박스 안에 먼저 들어온 거야. 이게 보통 어느 경우에 파울이냐면, 공격자 팀에서 이게 들어오면 파울 맞거든요. 들어오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이게 수비수가 들어갔거든? 정확히 브라이튼이 공격자고 수비자 입장이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대요. 오심인 거지. 원래 브라이튼 선수가 들어가는 거만 취소가 돼야 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가 들어간 걸로 취소를 내려. 그래서 페널티킥 다시 찼는데 막힌 거예요. 원래 넣었는데. 그래서 졌는데, 이거에 빡친 당시 뮬러리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경기장을 나오다가 크리스탈 팰리스 이 강성 팬이 던진 커피잔에 맞아요. 대가리를 이렇게 딱. 그래서 안 그래도 억울하게 경기 져가지고 짜증나는데 커피잔까지 맞으니까 개빡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잔돈들 다 꺼내가지고 바닥에 던지면서, 너네는 씨발 이거밖에 안 되는 병신들이라고 손가락 욕도 엄청 하면서, 리버스 V가 있어요. 이게 영국에서는 욕설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 정서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는데도 막 분이 안 풀리니까 상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제 라커룸 쳐들어가가지고 니네 팀은 5파운드짜리라고 존나 막 인신공격 다 퍼부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라이벌 더비가 생겨요. 되게 유치하게 생긴 거죠, 한마디로. 둘이 하도 엮을 게 없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도로, 그걸로 이제 더비 이름이 생성된 걸로 알아요. 아예 이렇게 보이죠? 아까 말했던 거, 이쪽 도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쫙 이어집니다. 이렇게 약간 인천하고 FC 서울 포지션. 근데 이때 당시에는 브라이튼 로고에 갈매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갈매기가 이 바닷가라서, 지금 보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라서 갈매기가 로고에 있는 게 아니야. 상징적인 동물 이런 게 아니야. 원래 브라이튼의 상징은 돌고래예요, 돌고래. 원래 이거였거든? 이게 1998년까지 지속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잘 바꾼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했듯이 그냥 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잘 바꾼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나아. 근데 이게 생기게 된 유래가, 원래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징적인 동물이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랑 경기를 할 때마다 크펠 쪽 관중석에서 이글스, 이글스, 이글스 이렇게 막 다 이제 챈트를 외치는 게 있대, 문화가. 근데 상대의 라이벌 팀 입장에서는 저게 그냥 꼴보기 싫잖아요. 쟤네가 좋아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걸 씨발 어떻게 비꼬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원래 해축 팬 문화가 되게 약간 억까하는 게 재밌잖아요. 뭐 맨시티는 FFP 장부 조작 의혹만 크게 2번 터져가지고 뭐 막 돈으로 산 영광이라고 뭐 오명 씌워져 있고, 막 아스날은 막 계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집의 어원도 되게 유치하죠. 그냥 옛날 로고가 걔랑 닮았다는 거고, 맹구는 13, 14 시즌 초반에 그냥 리그 구등 잠깐 박은 걸로 씨발 맹구라는 소리 듣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놀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걸스란 거야. 라이밍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음이 비슷한 그런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글스랑 비슷한 거, 시걸스. 이게 약간 독수리가 아니라, 너 그 독수리 아니라 너 그 씨발 갈매기잖아 이러면 약간 비둘기잖아 이런 것처럼 약간 되게 가오상하는 그런 걸 노린 거래요. 그게 약간 이 챈트의 묘미래. 게다가 라임도 잘 맞고. 그래서 독수리의 위험을 폄하시키는 용도로 쓴 게 이제 이 시걸스인데, 근데 또 여기다가 또 만날 때마다 되게 치열하기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상업적인 카드로 보였나봐요, 이 당시에. 그리고 또 당시에 저 로고에 있던 돌고래가 팬들한테 딱히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단은 1998년에 갈매기를 상징으로 변경을 해서 팀 로고에도 갈매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꿨어요, 1998년에. 이 디렉터 디렉 챔프만. 뭐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런 역사들. 그래서 나는 이런 문화가 K리그에도 꽤나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K리그 볼 때도 되게 재밌긴 해. 막 개와 매수, 그것도 사실 막 비하는 송이라고 하지만 이런 게 많아야 좀 이 문화가 재밌어져요,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함. 뭐 개와 페름 그것도 그렇고 뭐가 됐든, 야 노래가 그냥 되게 찰지잖아.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막 긁혀가지고 화를 존나 내냐. 그냥 아유 병신들 또 씨발 저거 부르네 이러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울산도 그거 하잖아요. 잘 가세요 그거 하잖아. 그 홈에서 상대가 우리 팀 경기장에 원정 왔는데 지고 가면 그렇게 하잖아. 그것도 되게 재밌어. 그것도 귀엽지 않아요 되게. 근데 그리고 내가 K리그 좀 라이트하게 알아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하진 않더라도 챈트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엄청. 첼시도 보면은 We hate Tottenham, Chelsea 이런 챈트가 있어. 실제 응원가예요. 경기장 들어갈 때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We hate Tottenham, Chelsea 이걸 해요.
경기 시작 전에. 이거를 한 10분 동안 하던데 계속 틀어놓고. 사실상 첼시도 억지 라이벌리로 시작된 팀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시작됐다기보다는 그 라이벌리가 생긴 게 억지인 케이스여서. 그래서 약간 브라이튼이랑 저 크리스탈 팰리스의 저런 것도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약간 브라이튼이 첼시한테 지난 1년 동안 진짜 개값 쳤잖아요. 물론 우리한테 4연패 당하면서 대가리 존나 깨지긴 했지만 뭐가 됐든 간에 진짜 너무 깝죽됐단 말이야. 브라이튼 팬들도 그렇고. 브라이튼 팬들, 그러니까 뭐 감독 하나가, 그 데제르비 하나가 막 되게 만행을 저질렀으면 모르겠는데 팬들도 거기에다가 진짜 호응을 엄청 잘했어. 걔네가 다나심이 지려요. 분탕을 존나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야. 막 뭐 코리를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정서적으로 원래 이랬던 팀이라서 첼시한테 비비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싶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약간 크리스탈 팰리스하고도 비비적 되다가 라이벌리 생긴 거니까 약간 그게 DNA로 남아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 맞아요. K리그가 외국보다는 안티콜 이런 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함. 왜냐면 외국에서는 되게 많아요. 엄청 그런 거. 예시로는 테리가 기억이 나는데, 테리가 바람핀 걸로 유명하잖아요. 주심 판정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상대가 첼시야. 그러면은 주심 너네 와이프 어제 테리랑 떡 쳤대. 이게 챈트의 가사예요. 테리도 까고 주심도 까는 거야. 그런 식으로 논다 하더라. 진짜 수위 높은 가사 이런 거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온 챈트 중 하나가 개고기송이죠. 동양인들은 눈살 찌푸려지긴 하지만 걔네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하잖아. 좋지 않은 행동인 건 맞는데. 아 맞아요. 유튜브에 저거 치면 나와요. 테리 그 챈트. 그냥 이거 약간 특정 선수 챈트가 궁금하다.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건 갤러거 챈트, 뜨뜨뜨뜨뜨뜨 코너 갤러거 이런 거 궁금하면은 이제 선수 이름에다가 챈트라고 치면 돼요. 그럼 다 나와요. 맥토미니는 똑같아요. 맥토미니도 뜨뜨뜨뜨뜨 스컴 맥토미니 이거고, 브루노 프란디스도 브루노 빠빠빠바바빠빠빠빠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다 멜로디 돌려막기 하거든요. 그거 다 치면 나와. 근데 응원가 중에 좀 안 찰진 것들이 좀 많아요. 파머도 챈트가 찰지진 않던데 재미없어. 로드리 간지인데 큰 바디가 언제죠? Body's on fire.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디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케빈 데브라이너 그거죠. 케빈 데브라이너 그것도 기억난다. 그래서 내가 저거 해봤어요. 옛날에 단가나만 열었을 때 그 노티검전이었거든. 외국인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펍에 먼저 다 있었어. 내가 부른 인원들 3, 40명에서 보려고 딱 앉아 있는데 외국 그 영국인 현지 첼시 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홍대에다 보니까 신촌에 있던 펍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잖아. 그래서 들어온 거야. 우리 자리 있냐고 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자리 있다고.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장난식으로 뜨뜨뜨뜨뜨 건너게 하려고 이걸 3, 40명 다 불렀거든요. 엄청 놀래하더라. 약간 내한 공연 온 해외 팝스타 마냥 와 씨발 이게 뭐야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약간 다 같이 떼창하는 걸 한번 경험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날 갤러거 챈트 개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전혀 관련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다 동시에 부를 수 있는 게 그거 하나였거든. 멜로디가 쉬운 거. 그치 영국 펍 갔는데 수원 삼성 노래 부르는 거지.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포즈나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개띠 꺼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씹새끼들. 니들 잘난 건 알겠는데 너무 씨발 사람 긁는 거 아니냐 그거는. Let's go. I was born to kill it. I was meant to win. I am down and willing, so I will find a way. It took a minute, now it didn't happen right away. When it get hot in the kitchen, you decide to stay. That's how it winners made. Stick a fork in the hater on my dinner plate. I walk into the fire like it's just a bit of flames. I switch my style up, watch the money pile up. I'ma get rich or die trying, want me switch lanes. I'm always getting better, I'ma be on 5th place. On this one, then 4th on the next. 3rd, 2nd, 1st, 4th, best. She showing love, give me all the raw energy. Don't stop, go ahead, get it in. Jump, knock, let me in. Half from bar, from blow the house down. Raw energy. Don't stop, go ahead, get it in. Jump, knock, let me in. Half from bar, from blow the house down.
최근에 첼시 오널드 사이에서 내분 있다라는 기사가 막 현지에서 쏟아지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보엘리가 마이크 잡고 그 내막에 관해서 해명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경기장 이슈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 보여서 갖고 왔는데 첼시 소유권 분쟁 이슈가 예전에도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작년 여름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내가 그때 11월라는 썸네일을 쓰면서 어그로로 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에 관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알지 않냐? 우리는 경기장 개발이라는 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거나 궁극적으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실제 내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 더 과장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엘리는 경기장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소유주 몇몇은 또 이전을 원하지 않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의견이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 이유가 현실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이게 좀 가로막히냐? 팩트만 말을 한다면은 경기장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전시키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전을 어디로 시키냐면은 이게 지금 스탠퍼드 브릿지 이쪽에 있는 건데 여기서 바로 위야. 런던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첼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야. 여기가 지금 첼시가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확보해둔 부지라고 함. 이렇게 옮기는 거를 지금 보일리는 원하고 있고 여기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지 스탠퍼드 브릿지 기존의 부지 여기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쇼츠로도 한번 말했지만 전 세계에서 모든 축구장 다 따져봤을 때 가장 비싼 부지 탑3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부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첼시는 주차장을 따로 못 만들 지경이야. 주차장이 어디냐면요. 여기서 존나 웃긴데 봐봐. 이거 보여요 이거? 이 선? 이게 주차장이야. 주차장 확보할 크기가 안 나와서 그래.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 자체를 못 만들어요. 이게 진짜 구단 내부의 스텝 중에서도 완전 진짜 꼭 차를 세워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여기다가 차를 세울 수가 있고 이거를 맨유 올드 트래포드 주차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얘네 주차장 존나 커요. 그래 이만해. 얘네는 땅값이 싸고 지금 부지가 남아 돌아서 이렇게 막 주차장 다 방치해두고 이렇게 해두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얘네는 땅이 하도 싸가지고. 근데 첼시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쪽 부지에서 지금 경기장을 짓는 게 여기보다 훨씬 비싸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이거 살짝 재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 한 2배인가 더 비싸대요. 2배에서 3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부지가 비싼 것도 알겠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여기 지역을 또 사야 돼요. 부지를.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이주시켜야 되고 또 이 말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여기 지금 철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하늘색 이 선이. 그래서 여기 위로 확장 안 되고 여기 묘지 있고요. 확장해도.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동굴이 있어요. 그래갖고 경기장을 높게 못 지어. 높게 지으면 경기장 무너져 내리거든요. 안정상의 위로. 거기에 더불어서 높이지 않은 또 뭐가 있냐. 리치몬드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인트폴 성당이 보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마침 리치몬드 언덕이 뭐 지금 마우스 커서로 봤을 때 여기 있다고 치면은 세인트폴 성당은 여기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가운데 장애물로 스탠퍼드 브릿지가 걸리겠죠. 그 법안 때문에 스탠퍼드 브릿지가 좀만 높아져 버리면은 세인트폴 성당이 안 보여서 불법이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이거를 높이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경기장도 크게 못 짓고 가격 자체도 부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대로 그냥 딱 경기장을 오픈해버리면은 그냥 증축을 한 거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미세한 차이밖에 발생하지가 않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위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땅값도 땅값이고 여러 부분에서 이득을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낼 때 경기장 뭐 여기다 새로 짓고 그냥 토트넘처럼 뭐 이거 경기장 지을 때 여기 뭐 허문다고 치면은 웸블리 빌려서 쓰거나 뭐 그러면 되지 않냐. 아니면 뭐 여기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쭉 쓰다가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 옮기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못 옮깁니다. 못 옮기는 이유가 정확히 못 옮긴다기보다는 옮기게 되면 리스크가 커요. 경기장 이름은 뭐 포기할 수 있다고 쳐. 구장 이름을 못 써요. 이거는 전 영상에도 말했겠지만 첼시라는 구단 이름을 못 쓰는 이유는 첼시가 옛날에 캔베이츠라는 구단주가 있었을 때 한번 파산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팬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너네가 사랑하는 클럽 우리가 지금 너무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한 번만 도와줘라. 민간인들한테 돈을 좀 쓰기를 요청을 해서 속되게 말하면 개미들이잖아요. 그 개미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명명권이란 걸 팔아. 그럼 이제 장부에 정직하게 적을 수가 있겠죠. 첼시 수익이 이만큼 나왔다라는 거. 명명권을 팔아가지고 구장하고 구단하고 둘 다. 그래서 그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 그 판 단체가 하필 CPO라는 첼시 피치 오너스 그룹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얘네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근처에서 거주하거나 이 근처에서 뭐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첼시라는 구단 그리고 스탠퍼드 브릿지라는 구장에 덕을 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리적인 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는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너네 경기장 옮겨버리면 명명권 우리 절대로 안 넘긴다. 이름 쓸 생각 하지 마라. 근데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창씨 개명해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브랜드
가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존 이름에서 바뀐다 만다 이런 게. 이게 웃긴 게 첼시 풋볼 팀은 된다? 첼시 풋볼 클럽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첼시 풋볼 클럽이라는 그 명명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클럽을 팀으로 사소하게 바꾸는 것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첼시가 굳이 그거를 막 포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자꾸 이 명명권이란 걸 갖고 가고 싶은데 같이 근데 얘네가 안 놔준다고 하니까 이걸 못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단 보엘리는 그래도 우리 이거 하려면 여기다가 경기장 크게 짓는 게 맞다, 더 편하게 짓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마침 기사도 나왔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첼시는 여름에 경기장 건설 계획의 진전을 지금 이루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에 새 경기장을 짓거나 얼스코트로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오고 있고, 둘 다 지금 CPO 승인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첼시 내부 간부 쪽에서도 지금 계속 CPO 쪽하고 컨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로만 때부터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슈인데 보엘리가 대체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 이거 옮기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밀어붙이긴 할 거야. 왜냐 미국인 대가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아니야. 적자를 감안하면서까지 여기에 머물자고 지랄하네 씨발야. 지금 경기장 이거 지으면 우리 40년 50년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지금 적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옮기고 싶다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CPO도 CPO지만 런던 시의회 쪽에다가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로만이 그걸 받았던 게 지금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한이 돈만 많이 깨지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벤 제이콥스라는 기자가 낸 트윗에는 나와 있는 게 종합 스포츠 경기장을 원한다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뭔 말이냐, 첼시 구장도 토트넘 하스퍼나 아니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처럼 갑자기 땅이 갈려가지고 잔디 바꿔둔 그거 있잖아, 뭐 그거나 아니면 뭐 다용도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첼시가 경기를 안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해봤자 2경기 하잖아요. 적으면 1경기. 그래서 이 놀고 있을 시간에 굉장히 많은 돈 낭비들이 깨진다는 게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구 콘서트 여는 것도 금방금방 장비 조금만 교체해가지고 열고 해서 비수기 때도 성수기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걸로 하여금 첼시가 장부적으로 PSR 압박에 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잘 이루어지면 슈퍼팀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를 좀 과장돼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경기장 자체가 일종의 스타필드 같은 거거든. 짜치게 말하자면 경기장 건물 이게 지금 막 안에 호텔도 있고 수영장이 있고 무슨 막 쇼핑몰 있고 막 다 있는 거래요. 경기를 보러 오는 것도 맞지만 경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쇼핑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레빗처럼 여기를 기반으로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아예 계획 도시로 꾸려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사업을 지금 구축을 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이런 내분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오너들 간에. 이거는 굉장히 건전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가 진짜 그냥 체급을 완전 세게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밑작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 존중해. 너무 건전한 토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지금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클럽이 맨체스터 시티라 생각하거든. 걔네는 도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축구 클럽이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첼시도 뭔가를 하면 좋겠지. 땅 생김새가 뭐 하긴 안 맞지 않냐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강남구 출신이잖아요. 개포동 살았었거든요. 개포동 원래 거기 뻘이었어. 거기도 뻘이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세워지는 거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계획 잡고 그냥 아예 뭐 하는 순간 달라질 수 있어 충분히. 민간인 시선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각 잡고 자본 다 때려박으면서 손보면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뭐 주택가가 아예 자리 잡지 않은 황무지인 것도 아니고, 여기만 황무지지 여기는 뭐 자리가 잘 잡혀 있잖아요 주택가들로. 이거에 맞는 사업 구조를 굴리면 되죠. 그건 또 전문가랑 컨택을 해가지고 첼시 구장 쪽에다가는 뭐 호텔을 막 지을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이걸 짓자, 저걸 지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겠지. 이 외곽 쪽에 뭘 배치할지는 뭐 그때 또 구상해가지고 뭐 존나 근사한 스타필드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겠죠. 되게 재밌는 사업인 거지. 딱 챔결 유치가 될 수 있을 정도. 경기장 건설을 한 번 했는데 유로나 뭐 그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채택을 못 받는다? 그건 수치야 수치. 땅바닥에다 돈 버린 거야 돈 버린 거. 이번에 에버튼도 구장 새로 지어가지고 유로 다음에 잉글랜드에서 열릴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들어갔어요. 에버튼 그 신구장은. 중축은 진짜 무리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너무 많아요.